절대 울면 안 돼. 한세아 수녀가 아이의 귀에 속삭이던 그날 밤, 빗소리가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괴한들에게 쫓겨 숨어있던 아이는 주일마다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성당 문을 들어서던 연우였어요. 환하게 웃으며 수녀님하고 달려오던 그 작고 까만 눈의 아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고의적인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괴한들이 수색하자 수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창고 안으로 뛰었습니다. 오늘부터 넌 남자아이로 살아야 해. 절대 울면 안 돼. 알겠지? 네, 알겠어요.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이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수녀의 선택이 훗날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장마가 끝날 줄 몰랐던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차기 대통령 후보 2,000명 의원의 가족이 성당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기사를 쓰지 않는 유일한 날이었어요. 2,000명 의원과 아내의 담소를 보며 5살 연우는 까르르 했죠.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지만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으니까요. 성당이 머지않아 보이는 기찻길 건널목이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오고 2,000명 의원이 차를 세웠습니다. 땡땡. 빨간 신호등이 빗속에서 깜빡이고 있었고 연우는 창에 이마를 대고 빗물이 흘러내리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눈을 찌를 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쾅! 단 한순간이었어요. 둔탁하고 거대한 충격이 차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2,000명 의원의 몸이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렸고 세상이 잠깐 하얘졌죠. 정신이 돌아왔을 때 차는 기찻길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연우야 괜찮아? 2,000명 의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2,000명 의원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1번, 2번, 3번. 바퀴는 꼼짝도 하지 않았죠.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무섭도록 빠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2,000명 의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뒷좌석 문을 힘껏 잡아당기며 외쳤습니다. 연우야 나가. 어서. 문이 열렸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작은 몸이 빗속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경적이 세상을 갈랐습니다. 연우는 비탈 아래로 굴러 풀숲에 처박혔습니다. 흙냄새와 빗물이 입안 가득 들어왔습니다. 으앙. 온몸이 떨렸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우면 소리조차 안 나온다는 걸 아이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기찻길 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검은 운동화가 젖은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흘러왔죠. 처리됐나 확인해봐. 무전기 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짧은 침묵. 꼬맹이가 없잖아. 발소리가 풀숲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꼬맹이 의대갔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자장가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소름이 돋았죠. 연우는 풀숲 깊은 곳으로 몸을 더 밀어 넣었습니다. 천둥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아이의 짧은 비명은 그 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빗속에서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저녁 산책을 나왔던 세아 수녀는 성당 담벼락 근처에서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기찻길 쪽에서 쇳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하늘을 찢는 것 같은 충격음이 빗속을 가로질렀거든요. 심장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하자 이미 부셔진 차 한 대와 괴한들이 멀리에 보였습니다. 그곳을 향해 수녀가 담벼락을 돌아 숲을 쪽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풀숲 안쪽에서 작은 것이 움직였습니다. 흠뻑 젖은 아이였습니다. 수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2,000명 의원 댁 딸 연우였으니까요. 2,000명 의원은 수녀가 가장 존경하던 의원이자 이 성당의 오랜 신자이자 가장 큰 기부자였습니다. 의원이 바쁜 와중에도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가족을 데리고 나타났고 연우는 언제나 아버지 손을 꼭 쥔 채 종종 걸음으로 따라 들어왔죠. 새아 수녀는 그 작은 손을 수도 없이 잡아봤습니다. 사탕도 쥐어줬고 머리도 쓰다듬어줬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빗속 숲을 바닥에 엎드려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꼬맹이 의대 갔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자장가처럼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에 수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수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연우에게 기어갔습니다.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쉿! 연우의 두 눈이 수녀를 알아보는 순간 아이의 입이 벌어지려 했습니다. 수녀가 재빠르게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숨을 죽인 채 담 너머 발소리가 멀어지길 기다렸습니다. 빗소리가 모든 것을 덮어주었습니다. 으앙! 쉿! 절대 울면 안 돼. 손전등 불빛이 숲을 가장자리를 훑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도 없네. 더 뒤쪽 봐봐. 발소리가 멀어지자 수녀는 연우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몸을 낮춘 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당 뒤편 낡은 창고 문, 수녀만 아는 그 문이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빗소리가 한 겹 멀어졌습니다. 수녀는 무릎을 꿇고 연우와 눈을 맞췄습니다. 두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이 차가웠지만 연우는 그 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연우야. 수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습니다. 아빠라는 말이 나오려는 것을 수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면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잘 들어야 해. 수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처럼 박히도록. 오늘부터 너는 죽었다. 연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살고 싶다면,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다면 절대로 울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다면. 그 말이 연우의 가슴을 통과했습니다. 아빠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녀의 눈이 너무 단호했습니다. 슬픔과 결의가 함께 담긴 눈이었죠. 5살짜리 아이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것을요. 오늘부터 너는 여자아이가 아니다. 창고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녀의 머릿속에 2,000명이라는 이름이 스쳤습니다. 하늘의 이름, 하늘의 뜻. 수녀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넌 오늘부터 이시온이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아들, 이시온으로 사는 거야. 알겠지? 연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담 너머에서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수녀는 연우를 품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흠뻑 젖은 수도복이었지만 연우는 그 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수녀의 입술이 아이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절대 울면 안 돼. 발소리가 창고 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문틈 사이로 가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수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연우도 숨을 참았습니다. 빗소리, 그리고 침묵. 아무것도 없네. 가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녀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우를 아는 팔의 힘을 놓지 않은 채로 빗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녀가 연우를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두 눈은 빨개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가득 맺혀 있었지만 끝내 흘러내리지 않았죠. 수녀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아이보다 어른이 먼저 무너질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잘했다, 시온아. 그날 밤 이연우라는 이름은 폭우 속으로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시온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그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2,000명 의원의 죽음은 사흘 만에 신문 귀퉁이로 밀려났습니다. 폭풍 후 몰고 왔던 스타 의원 2,000명 폭우 속 교통사고, 단순 음주사고사로 최종 결론. 고작 2줄이었죠.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의 죽음이 빗속에 쓸려가듯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빠른 세상의 한가운데 박무택이라는 이름이 무섭도록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아 수녀는 아무도 오지 않는 성당 뒤편 외딴 별채 창문에 두꺼운 천을 드리웠습니다. 바깥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가위를 들었습니다. 연우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녀의 손이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아 올리는 순간 아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위 소리가 별채 안을 채웠습니다. 서걱, 서걱. 까만 머리카락이 발밑으로 쌓여내렸습니다. 수녀는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린 채 손을 움직였죠. 마지막 한 줄기가 잘려나가고 수녀가 낡은 거울 하나를 연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아이가 있었습니다. 연우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 사람들은 성당 별채에 아이 하나가 들어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녀님의 조카라고 했습니다. 몸이 약해 요양 차왔다고도 했죠. 선이 고운 얼굴에 말수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시온이라 불렀고 시온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별채의 아침은 일렀습니다. 세아 수녀는 해가 뜨기 전에 연우를 깨웠습니다. 마당에서 뛰게 했고 나무를 오르게 했으며 무거운 돌을 2팔로 들게 했습니다. 처음엔 10걸음도 못 가 주저앉던 아이가 계절이 바뀔 무렵엔 마당을 20바퀴씩 돌았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지도를 펼쳐놓고 정세를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눈빛을 보고 속마음을 읽는 법도 가르쳤죠. 소리를 듣고 방향을 파악하는 법, 발소리만으로 상대의 크기를 짐작하는 법. 그것들이 연우의 교과서였습니다. 수녀님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요? 어느 날 연우가 물었습니다. 수녀는 잠깐 동작을 멈췄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된다. 15년 전 한세아는 수녀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날렵한 눈빛,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걸음걸이. 2,000명 의원의 경호팀에서 일하던 29살의 세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총을 차고 무전기를 들고 의원의 동선을 외우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팀이었어요. 말수가 없었지만 눈빛이 따뜻한 남자였어요. 위험한 순간엔 언제나 세아보다 한 발 앞에 서 있었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괜찮아?
를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아가 마음을 줄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들의 마음은 오래 깊어졌고 봄이 오면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벚꽃이 피면 이라고 했죠. 세아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경호팀 배지보다 다른 무언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시장이었습니다. 의원의 지역 방문 일정이었죠. 사람이 많았고 햇살이 좋았고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요. 군중 속에서 남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린 놈이 무슨 의원, 세상 말세 세상 망치는 놈. 번쩍이는 것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세아가 반응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의원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아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피가 너무 많았습니다. 시장 바닥 위로 번지는 붉은 것을 보며 세아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봄에 결혼하자고 했는데, 벚꽃이 피면 이라고 했는데, 그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시간은 흐릿했습니다. 의원이 말렸지만 세아는 듣지 않고 경호팀을 그만두었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으니까요. 그러곤 커튼 친 방 안에서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매일이 흘러갔습니다. 소주병이 쌓이고 울다 지칠 때면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2,000명 의원이었습니다. 세아 씨, 내가 아는 성당이 있어요. 한 번만 나와봐요. 딱 한 번만. 세아는 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끊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조용해서였습니다. 부탁하는 것인지 걱정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이 조용한 목소리였거든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성당은 작았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난 골목 안쪽, 낡은 나무 문이 달린 오래된 건물이었죠. 삐걱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래되고 조용한 냄새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아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고해성사실 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 울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격자 너머에서 신부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만은 기억했습니다.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를 위한 삶입니다. 세아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무릎이 저릴 때까지 했습니다. 성당을 나올 때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노을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세아는 그 빛 속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슬픔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처음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세아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남겠다고, 이곳에서 수녀가 되겠다고.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수풀 속 작은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아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를 위한 삶이라는 말의 의미를. 15년 만에 그 말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세아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연우는 더 묻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별채에는 작은 등잔 하나만 켜졌습니다.
수녀가 조용히 연우의 옷을 걷어 올리면 연우는 두 팔을 가지런히 옆으로 내렸습니다. 탄력 있는 압박 붕대가 펼쳐졌습니다. 수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별채 안에는 붕대가 감기는 소리와 두 사람의 조용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처음엔 아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쉴 수가 없어서 밤마다 가슴이 답답했죠. 하지만 연우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붕대를 다 감고 난 뒤 수녀가 연우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는데 그 손에서 이상하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시온아, 네, 무섭지 않니? 연우는 잠깐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잔 불꽃이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운데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울잖아. 수녀님이 울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수녀가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이어지다가 수녀는 등잔 불꽃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칭찬도 위로도 아닌 듯 했지만 연우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이상하게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돌고 또 돌았습니다. 별채 마당의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었다가 잎을 다 털어내고 다시 푸르게 싹을 틔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연우는 쉬지 않고 자랐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지는 걸 의식하며 말수를 줄였고 걸음걸이를 바꿨으며 웃는 방식도 달리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당의 장로도 동네 할머니들도 가끔 별채 앞을 지나치는 신자들도 몸이 약해 요양 온 수녀님의 조카 이시온. 그것이 세상이 아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마다 붕대를 감으며 수녀와 아이 사이에 소리 없이 갈아지고 있던 것. 그것은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연우가 10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성당 마당에는 은행잎이 노랗게 쌓이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벼락 너머까지 흘러나오던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때였습니다. 검은 차 2대가 성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체격이 큰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정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짐승 같은 눈이었죠. 맨 앞에 선 사내가 성당 문을 발로 밀어 열었습니다. 예배 중이던 신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내는 아무 말 없이 마당을 가로질러 아이들이 모여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 세워. 한마디였습니다. 부하들이 마당에 있던 아이들을 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서로 눈치를 보며 한 줄로 섰죠. 연우도 그 줄 안에 끼어 있었습니다. 장로가 뛰쳐나왔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놈들,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목소리가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사내는 장로를 한번 흘겨보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박무택의 직인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장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죠. 사내가 줄선 아이들 앞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명씩 얼굴을 들여다보며 지나쳤습니다. 2,000명 딸이 여기 있을 수 있다. 나이는 10살 안팎. 사내들이 성당을 뒤졌으나 사진과 닮은 여자아이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하려면 직접 봐야지. 바지 내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연우의 손이 바지춤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만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부하 하나가 연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이 뻗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뭐하는 짓들이에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새아 수녀였습니다. 수녀는 성당 쪽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빗속에서 연우를 안던 그날 밤처럼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눈빛이었죠. 사내가 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전염성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수녀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반듯하게 접힌 진단서였습니다. 사내가 눈살을 찌푸리며 종이를 받아들었고 수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격리 치료 중인 아이입니다. 접촉하시면 옮을 수 있어요. 사내의 시선이 연우에게로 왔습니다. 연우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속에서는 오장육부가 다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수녀에게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무서운 걸 들키지 않는 법. 사내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더니 수녀의 손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수녀의 오른손 손등에서 핏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었는지 모를 칼자국이었습니다. 선명하고 깊었죠. 수녀는 그 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내보이며 진단서를 가리켰습니다. 사내는 잠시 수녀를 노려보다가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기생오라비 같이 생긴 놈이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검은 차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갔습니다. 성당 마당에는 은행잎이 다시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른들이 달려와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연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지춤을 쥔 손을 천천히 풀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반달 모양으로 파여 있었습니다. 수녀가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연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에서 핏물이 연우의 옷 위로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연우는 그 핏방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 뱃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름도 없는 감정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그 감정은 연우 안에서 조용히 식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성당 뒤편 은행나무는 연우가 올라타며 놀던 그때와 달리 이제 연우의 어깨 높이를 훌쩍 넘어섰고 별채 마당을 달리던 작은 발은 어느새 마당 끝과 끝을 단숨에 가로지르는 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25, 5살의 연우가 품었던 그 뜨거운 것이 20해의 시간을 지나 단단하고 날카롭게 다듬어진 나이였죠. 어느 날 저녁 수녀가 낡은 신문 한 장을 별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연우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박무택 대통령 후보 확정, 지지율 압도적 1위. 사진 속 남자는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는 웃음이었습니다. 연우는 신문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우는 박무택 정당의 청년 경호팀 지원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름란에는 이시온이라고 적혔습니다. 지원 장소는 서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도시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는 연우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더 무서운 것들을 오래 견뎌왔으니까요. 체력 검정 날이었습니다. 지원자들은 모두 젊고 건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연우보다 어깨가 2배는 넓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몇몇은 연우를 훑어보며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선이 고운 얼굴에 자그마한 체구. 누가 봐도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보였겠죠. 달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연우는 처음부터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자리를 잡고
다른 사람들의 호흡과 보폭을 읽었습니다. 누가 초반에 힘을 다 쏟는지, 누가 결승점 앞에서 무너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m에서 연우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이미 절반의 지원자들이 숨을 헐떡이며 속도를 잃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전체 수석이었습니다. 필기 시험장에서는 더 달랐습니다. 수녀가 가르쳐 준 것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정세를 읽는 법,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법, 한 장의 지도에서 취약점을 찾아내는 법. 그것들은 어떤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이었지만 시험관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최종 합격자 명단 맨 위에 이시온이라는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연우는 그 종이를 보며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연우는 성당 뒤뜰로 걸어갔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이파리들이 달빛에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뒤뜰 한쪽 구석에는 2개의 작은 봉분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비석도 없는 가묘였습니다. 세아 수녀가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2000명 의원과 그의 아내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연우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짧게 자른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 줌 잘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까만 머리카락이 달빛 아래 가늘게 빛났습니다. 봉분 앞 흙을 손으로 파내어 그 자리에 머리카락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을 덮었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연우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 아주 낮게 바람에 실릴 만큼만. 아버지, 어머니. 손끝이 봉분 위 흙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흙이었습니다. 이제 갑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아 수녀였습니다. 수녀는 연우 곁에 조용히 서더니 함께 봉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수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눈물 나오면 참아. 연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알아요, 수녀님. 달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은행나무 이파리 하나가 바람에 실려 봉분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우는 성당 문을 나섰습니다. 박무택의 심장부로. 경호팀 숙소는 본관 건물 뒤편에 붙은 낮고 긴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이 좁고 천장이 낮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루 종일 하얗게 쏟아졌고 그 빛 아래서 남자들은 먹고 자고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연우는 그 안에서 말수를 더 줄였습니다. 웃지 않았고 어울리지 않았으며 밥을 먹을 때도 늘 제일 구석 자리를 골랐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연우에게 처음 말을 건넨 사람은 강준이었습니다. 박무택의 수행비서, 경호팀과는 달리 언제나 조용하고 정돈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눈빛이 깊었고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었죠. 연우는 그를 처음 봤을 때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눈치가 빠른 사람만큼 위험한 존재가 없었으니까요. 식당에서였습니다. 연우가 늘 그랬듯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을 때 강준이 쟁반을 들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연우는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시온 씨죠. 대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연우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석으로 들어왔다던데.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강준은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웃음 같았죠. 운으로 그 점수 나오진 않죠. 그걸로 그날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강준은 더 캐묻지 않았고
연우도 더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강주는 식당에서 연우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고 짧게 한두 마디를 나누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그러나 선을 넘지 않는 방식으로였죠. 연우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동시에 설명할 수 없이 낯설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 곁에 그냥 있어주는 것. 그런 경험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가까워지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됐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생기는 순간 흔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강준 씨. 어느 날 저녁 연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자꾸 여기 앉아요? 강준은 수저를 내려놓지 않은 채 연우를 보았습니다. 다른 자리 사람들이 시끄러워서요. 연우는 그 대답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믿기도 어려웠죠. 이시온 씨는 강준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연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국그릇 안에서 가만히 잠겼습니다. 경호팀이니까 경호하러 왔죠. 그게 다예요? 연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준의 눈이 연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단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묻는 눈이었죠. 무언가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연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강준은 그 이후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연우가 우연히 강준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중년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연우는 읽지 않으려 했지만 눈이 먼저 닿았습니다. 2,000명 의원과 함께 1998년 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연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걷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주먹을 살짝 쥐었습니다. 그날 밤 별채가 아닌 숙소 침대에 누워 연우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고 창으로 달빛만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강준의 아버지, 2,000명 의원을 존경했던 사람. 그렇다면 강준은 어쩌다 박무택 곁에 있는 것일까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연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까워지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도 강준의 그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눈, 그냥 바라보는 눈. 봄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연우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 눈빛은 가만히 스며들었습니다. 연우는 이불을 끌어당겨 어깨를 덮었습니다. 복수보다 위험한 게 있다면 그건 흔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경호팀 내에서 이시온이라는 이름이 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수석으로 들어온 애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한데 일은 귀신같이 하는 애가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미소년 해결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박무택의 측근이 해외 출장 중 분실한 서류를 3시간 만에 되찾아온 날부터였죠. 어떻게 찾아냈냐고 물으면 연우는 짧게 웃으며 고개만 젓곤 했습니다. 박무택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연우를 불렀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던 순간 연우는 코끝에 스치는 냄새로 먼저 방안을 읽었습니다. 묵직한 가죽 냄새, 오래된 서류 냄새, 그리고 박무택 특유의 값비싼 향수 냄새. 카메라가 2대, 금고는 책상 왼편, 비상구 쪽 창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세아 수녀가 가르쳐준 것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정리됐습니다. 이시온이라고 했나? 박무택의 목소리는 늘 인자했습니다.
그게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었죠. 예, 의원님. 앉아봐. 박무택이 연우를 바라보는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품평하듯, 그러나 흥미롭다는 듯. 연우는 그 시선 아래서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 앞에서 등을 곧게 펴고 앉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이를 악무는 일인지는 연우만이 알았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 박무택이 서류 한 장을 밀어냈습니다. 뒤처리 담당. 공식 직함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연우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박무택의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연우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박무택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처리해야 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말 못할 회의에 배석했고 사람 이름이 오가는 통화 옆에 서 있었으며 절대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될 서류들을 손에 쥐었습니다. 연우는 그것들을 하나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비자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이름이 명단에서 사라지는지, 그리고 그 명단이 어느 서랍에 잠기는지, 가슴 안쪽 깊은 곳에 소리 없이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물론 아슬아슬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체력 검정이 갑작스럽게 공지됐습니다. 경호팀 전원, 수영장 집합. 연우는 공지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라커룸 안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거침없이 옷을 벗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죠. 연우는 제일 구석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목끝까지 올라왔습니다. 10살적 성당 마당에서 바지춤을 움켜쥐던 그날과 똑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연우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칸 안에서 조심스럽게 압박 붕대를 더 단단히 여몄습니다. 허리에 두르는 방식으로 위치를 바꾸고 수영복은 가장 여유 있는 사이즈를 골라 남자와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는 차라리 나았습니다. 빛이 굴절되고 다들 자기 기록에 집중하느라 옆을 볼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수영 기록은 전체 3위였습니다. 라커룸에서 나오며 한 팀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야, 이시온 몸은 왜 그렇게 비리비리해 보이는데 기록은 또 잘 나와? 연우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대답에 팀원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우도 입꼬리를 약간 올렸습니다. 속에서는 다리가 풀리고 있었지만요. 또 한 번은 공동 샤워실이 문제였습니다. 배관 문제로 전체 개인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어서 전원이 공동시설을 써야 했습니다. 사흘 동안이었습니다. 연우는 그 사흘 동안 취침 시간이 한참 지난 새벽 2시마다 일어나 개인 샤워실 잠금 장치를 조용히 따고 들어갔습니다. 자물쇠 따는 법. 그것도 수녀가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쓸모가 있는 법이라고 했죠. 샤워실을 가던 세 번째 새벽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는 문 뒤에 납작 붙었습니다. 불빛이 문 아래 틈으로 스며들었다가 멀어졌습니다. 야간 순찰이었습니다. 한참을 숨어 돌아가서야 겨우 샤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강준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하게. 그런데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이 안 왔나 봐요. 연우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강준은 연우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새벽 순찰 경로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복도는 새벽 2시 반에 돌거든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우는 강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목덜미까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었죠. 왜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우는 시선을 내리깔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국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박무택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본관 대연회장은 이른 오후부터 분주했습니다. 꽃이 들어왔고 테이블이 바뀌었으며 주방에서는 기름 냄새와 향신료 냄새가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경호팀은 모두 긴장한 얼굴로 각자의 위치를 잡았고 연우는 연회장 입구 왼편에 섰습니다. 파티가 시작되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유리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 건배소리, 박수소리. 그 소리들이 뒤섞여 연회장을 가득 채웠지만 연우의 귀는 늘 박무택의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이름을 기억해줬습니다. 저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이 연회장에서 몇이나 될까요? 밤이 깊어지면서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무택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커졌고 웃음이 길어졌습니다. 측근들이 그 곁에서 함께 잔을 비웠습니다. 연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뒤로 반 발짝 물러섰습니다. 눈에 덜 띄는 자리로. 그런데 박무택의 시선이 연우에게 왔습니다. 손가락이 연우를 가리켰습니다. 이시온, 이리 와봐. 연회장 안쪽이었습니다. 홀에서 이어지는 작은 응접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박무택이 먼저 들어갔고 연우가 뒤를 따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연회장의 소음이 한 겹 거쳤습니다. 박무택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술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눈빛은 풀려 있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도 꺼지지 않는 짐승 같은 예리함이었죠. 자네를 보면 말이야. 박무택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내가 죽여버리고 싶었던 놈 하나가 생각나거든. 연우의 발가락 끝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비슷해. 도끼 어린 눈. 박무택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연회장 안 그 어떤 웃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자네 그런 눈으로 나볼 때 있거든. 알고 있나? 연우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무택이 재킷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권총이었습니다. 딸깍. 공이치기가 당겨지는 소리가 조용한 응접실 안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박무택이 그것을 연우의 이마 쪽으로 겨눴습니다. 장난처럼 가볍게. 그러나 총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서운가? 이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폭우 속 기찻길, 수녀의 차가운 손, 성당 뒤뜰 이름 없는 봉분. 연우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이마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죠. 가장 두려운 것은 이미 5살에 겪었으니까요. 연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원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박무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허허. 긴 침묵이었습니다. 총구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연회장 박수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박무택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까의 차가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인정하는 그런 웃음이었죠. 총구가 내려갔습니다. 좋아.
박무택이 권총을 재킷 안으로 집어넣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연우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해. 그리고 응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다시 연회장의 소음이 밀려들었습니다. 연우는 그 자리에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번 길게. 손끝이 약간 차가웠습니다. 그제야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때 연우의 시선이 소파 옆 협탁 위에 멈췄습니다. 박무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흘린 것이었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숫자 6자리가 적혀 있었죠. 연우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가장 깊은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책상 왼편에 금고. 처음 이 집무실에 들어오던 날 눈에 담아두었던 그 금고였습니다. 연회장에서 또 한 번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박무택의 건강을 위해 건배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는 응접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입구 왼편 원래 자리로 돌아가 섰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연회장을 환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박무택이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연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단단하게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발 더 가까워진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연우에게는 계절이 바뀐 느낌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박무택의 동선을 파악하고 집무실 앞에서 기회를 엿보고 금고에 가까워질 틈새를 찾았습니다. 생일 파티날 눈에 담아둔 6자리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딱 한 번만 더 가까워지면 됐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박무택의 딸 박지수가 연우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요. 22살, 긴 머리에 크고 또렷한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본관 복도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지수는 연우를 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서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붉어졌고 말을 걸었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연우는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죠. 위험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던 연우에게 지수가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지수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이시온 씨. 연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 사실.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시온 씨가 마음에 들어요. 바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연우는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잠깐 숨을 참았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안 됐습니다. 이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됐습니다. 저는 경호원입니다. 연우가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라는 말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이후로도 지수는 이유를 만들어가며 연우 곁에 나타났습니다. 차를 가져다 놓고 사라지기도 했고 본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했으며 경호팀 사무실 앞을 맴돌기도 했습니다. 경호팀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가씨가 이시온한테 꽂힌 거 아냐? 그러게, 요즘 자꾸 보이더라. 연우의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지수가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연우의 움직임에 시선이 모였습니다. 밤늦게 혼자 복도를 걷는 것, 집무실 쪽으로 향하는 것. 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우는 박무택이 자리를 비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외부 일정,
3시간. 충분했습니다. 집무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문. 자물쇠 따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책상 왼편 금고 앞에 섰습니다. 6자리 숫자를 눌렀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손잡이가 손에 잡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2명, 아니 3명. 규칙적이고 무거운 발소리. 보안팀 특유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연우는 금고 손잡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죠. 빠르게 집무실 안을 훑었습니다. 창문, 소파 뒤편 커튼.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문 앞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우의 주머니 안에서 진동이 왔습니다. 꺼두지 못한 핸드폰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연우는 반사적으로 수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온아.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연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강준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나와. 뒷문으로. 목소리가 낮고 급했습니다. 보안팀이 집무실 쪽으로 간다는 연락 받았어. 연우는 한 번도 강준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도 모르게. 발소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우는 금고를 닫았습니다. 서류를 원래 자리에 되돌렸습니다. 커튼 뒤로 몸을 밀어넣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팀 둘이 안을 훑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책상 위를, 소파 뒤를 차례로 지나쳤습니다. 연우는 커튼 뒤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불빛이 커튼 앞에서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숨을 내쉬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한 번 더 봐. 발소리가 방 안을 다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연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강준이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수녀원 습격. 세아 수녀 연락 2절. 커튼 뒤에서 연우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성당. 수녀님. 연우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기는 것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야 한다는 것과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동시에 온몸을 당겼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꽃잎이 하나 유리에 붙었다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연우는 그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낮게 깔린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공기 속에 쇳내 같은 것이 섞여 있었죠. 연우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호팀 사무실 문이 열렸을 때 안에는 박무택의 보안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눈이었죠. 이시온 씨, 잠깐 따라와 주시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연우는 빠르게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어젯밤 집무실, 커튼 뒤 보안팀, 세아 수녀에게 온 문자, 강준의 전화, 어딘가에서 새어나간 것이었습니다. 본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연우는 한 계단씩 내려가면서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발밑에서 올라왔습니다. 지하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흰 빛을 흩뿌리고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박무택이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인자한 웃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연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뱀처럼 납작하고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무택의 옆에는 세아 수녀가 있었습니다. 시온. 수녀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흰 수도복이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오른쪽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세아 수녀다운 눈이었죠. 연우는 그 자리에서 발이 굳었습니다. 세아 수녀님. 안 돼. 수녀의 눈이 연우를 향했습니다.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앉지 않아도 돼. 박무택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2,000명의 딸년이 감히 내 밑에서 기어다녔느냐?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았어?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그 말이 연우의 귓속으로 파고드는데 마치 차가운 쇳덩이가 가슴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하 둘이 다가왔습니다. 연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항했습니다. 몸을 틀고 팔꿈치를 당기고 발을 굴렀습니다. 세아 수녀에게 배운 동작들이었습니다. 하나는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셋이 달려들자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닿고 그 다음 손바닥이 긁혔습니다. 손바닥 아래 시멘트 바닥에 거칠고 냉랭한 감촉이 뼈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죠. 박무택이 연우 앞에 서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수고했어. 비웃음이었습니다. 내 아비가 살아있을 때도 이 꼴이었지. 지렁이가 꿈틀대도 밟으면 죽어. 연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가 어금니가 쑤셨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눈 뒤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무택이 부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하가 들고 들어온 것은 서류 묶음이었습니다. 연우가 수개월에 걸쳐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비자금 이동 경로, 정적 제거 명단, 해외 계좌번호. 그 하나하나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여 모았는지는 연우만이 알았습니다. 부하가 그것을 철제통에 집어넣었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켜졌습니다. 주황빛 불꽃이 종이 한 귀퉁이에 닿자마자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타닥, 타닥. 안 돼. 종이가 오그라들며 검게 변해갔습니다. 연기 냄새가 지하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연우는 그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개월이 타고 있었습니다. 박무택의 새벽 통화 옆에서 숨을 죽이던 밤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오늘만을, 이 순간만을 위해 버텨온 나날들이 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이 한 장이 검게 말려들었습니다. 연우의 손바닥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부하의 발이 등을 밟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압력이 등뼈를 짓누르자 연우는 다시 바닥에 납작해졌습니다. 세아 수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은 눈가로 흙 묻은 수도복으로 그 눈 안에 슬픔이 가득했지만 무너지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박무택이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수녀는 옆방에 잘 가더나. 수녀는 옆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쾅.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하복도의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연기 냄새가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연우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엎드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20해였습니다. 5살부터 버텨온 20해가 이 바닥 위에 쏟아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 감옥은 좁고 낮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양쪽 벽에 닿을 것 같은 크기였고 천장에는 희미한 전구 하나가 노랗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전구가 깜빡일 때마다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추운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곳이 아팠으니까요. 눈을 감으면 불꽃이 보였습니다. 타닥 타닥. 종이가 오그라들며 검게 변해가던 그 불꽃. 수개월의 시간이 제가 되던 그 순간 연우는 그 장면이 눈꺼풀 안쪽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흙 묻은 흰 수도복, 부어오른 눈가, 그럼에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던 새아 수녀의 눈빛. 연우는 무릎 위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올라오려 했습니다. 뜨겁고 크고 오래 참아온 무언가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들렸습니다. 귓속 어딘가에서 아주 낮고 선명하게 절대 울면 안 돼. 연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알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창고 안에서 차가운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던 수녀의 목소리였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귓가에 모처럼 박혔던 그 말. 연우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백미러로 자신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 조수석에서 조용히 웃던 어머니의 옆 얼굴, 그 온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20해가 지난 지금도 연우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요. 전구가 한번 크게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 연우의 머릿속에 작은 것 하나가 스쳤습니다. 수녀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증거를 불에 태웠지만 수녀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무택의 부하가 직접 불을 붙였고 수녀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아 수녀를 오래 알았습니다. 20해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이 거기 있도록 놔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새아 수녀는 언제나 한 발 앞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우에게 정세를 읽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수녀 자신이 먼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물쇠 따는 법, 소리로 방향을 읽는 법, 위기 앞에서 감정보다 판단이 먼저인 사람, 반드시 남겨뒀을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연우는 벽에서 등을 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릿한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정신을 깨워줬습니다. 성당, 수녀님이 가장 오래, 가장 자주 혼자 있던 곳, 매일 밤 연우를 위해 기도를 올리던 곳, 연우가 어릴 적 수도 없이 무릎을 꿇던 그 나무 마루 위, 제단 아래였습니다. 연우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어도 움직여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수녀님이 가르쳐 준 것 중 하나였죠. 움직이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고. 그때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한 명, 가볍고 조심스러운 발소리. 보안팀의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연우는 다가가 집어들었습니다. 접힌 쪽지였습니다. 펼쳤습니다. 딱 2줄이었습니다. 재단 아래 수녀님이 전했어. 그 아래 작고 간결한 글씨로 3분 뒤 뒷벽. 연우는 쪽지를 쥔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강준이었습니다. 설명이 없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 구조를 꿰고 있는 사람, 보안팀 순찰 경로를 알고 있는 사람,
연우가 새벽 복도를 걷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닫았던 사람. 연우는 쪽지를 손바닥 안에서 작게 뭉쳤습니다. 뒷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시멘트 벽면을 훑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표면이었습니다. 위쪽의 창살은 녹슬어 보였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공기가 새는 곳이었습니다. 비거. 낡은 철제 창살이 안쪽으로 밀렸습니다. 좁은 틈이었습니다. 몸을 구부러 비틀어야 겨우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였죠. 그 너머에 강준이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내밀었습니다. 연우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좁은 통로를 빠져나가는 동안 바깥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닿지 않는 복도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준의 걸음이 앞서 나갔고 연우가 뒤를 따랐습니다. 지하를 빠져나가는 계단 입구에서 연우는 한 번 멈췄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지하 공기가 등 뒤에서 올라왔습니다. 형광등 깜빡임, 시멘트 냄새, 연기 냄새. 연우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보안팀을 지나 빠져나온 연우와 강준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성당은 새벽빛 속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연우와 강준이 뒷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나무마루에서 오래된 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코끝에 닿는 순간 연우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빨라졌습니다.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나무 마루 틈새를 더듬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 그런데 제단 아래 한 귀퉁이에서 손끝이 멈췄습니다. 들뜬 마루판이었습니다. 손가락을 밀어 넣어 들어 올렸습니다. 얇은 철제 케이스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잠금 장치는 멀쩡했습니다. 번호는 알았습니다. 연우의 생년월일이었으니까요. 딸깍.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복사본 서류들이 반듯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비자금 이동 경로, 정적 제거 명단, 해외 계좌. 불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것들이 고스란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연우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녀님의 손이 여기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20회 동안 단 한 번도 연우를 놓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강준이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수녀님이 나를 통해 전하셨어. 반드시 내가 직접 열어야 한다고.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말은 나왔습니다. 강준 씨. 응. 고마워요. 강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얼마 후였습니다. 연우가 성당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옷장 안에 오래전부터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녀님이 넣어두었던 것들이었죠. 그 안에 옷 한 벌이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단아한 흰 블라우스와 진한 감청색 재킷. 어머니가 즐겨 입던 스타일이었습니다. 20회 만에 처음으로 압박 붕대를 풀었습니다. 서걱서걱. 붕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작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폐 속 깊이 공기가 가득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숨을 크게 쉬어본 것이 언제였을까요? 연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낯선 것이 잘못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나오자 강준이 별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연우를 보는 순간 강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고였습니다. 박무택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연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흘 뒤에요.
전 세계 언론이 다 모이는 날, 강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판을 짜야 해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꺼내놓을 거예요.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잎 사이로 비집고 내려와 연우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각 구운 빵처럼 따스한 온기였습니다. 오래전 그날 밤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수녀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그 한 줄의 문장이 모든 방송사 첫 화면을 장식하던 날이었습니다. 행사장은 도심 한복판의 대형 컨벤션 홀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박무택의 얼굴이 담긴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고 정문 앞에는 지지자들이 깃발을 들고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마이크가 숲처럼 뻗어 있었죠. 전 세계 언론이 이 자리를 향해 렌즈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 건물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폐 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상쾌하고 날카로운 공기였습니다. 그 공기가 가슴 안에서 흩어지는 동안 연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눈을 뜨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연우가 홀 안으로 들어서던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감청색 재킷 아래 흰 블라우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선이 뚜렷한 얼굴 위에 흔들림 하나 없는 눈빛. 경호팀 시절 눌러뒀던 것이 오늘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단 위에서 박무택이 그 시선의 흐름을 감지했습니다. 인자한 웃음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웃었습니다. 여유 있고 느긋한 웃음으로. 누구요, 저 여자? 측근이 귀에 뭔가를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박무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연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단을 향해 똑바로 걸었습니다. 경호원 둘이 가로막으려 했지만 연우는 이미 그들의 동선을 읽고 있었습니다. 왼쪽, 오른쪽. 수년간 경호팀 안에서 몸으로 익힌 것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빠져나가 연단 앞에 섰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무택이 마이크에서 입을 떼며 연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계집년이 어떻게 나온 거야? 여기에 뭘 하러 왔어? 이 지렁이 같은 년아.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 아래 무언가 조여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우가 재킷 안쪽에서 소형 마이크를 꺼냈습니다.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강준이 미리 연결해둔 외부 송출 라인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홀 안 스크린이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뉴스 채널들의 화면이었습니다. 실시간 자막이 흘렀습니다. 긴급 생중계. 박무택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기찻길 위에서 끝난 두 사람의 생, 단순 사고사로 덮인 두 줄짜리 기사, 그리고 그 사고를 만든 사람의 이름, 지시경로, 자금 흐름. 말이 이어질수록 홀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림이었고 다음엔 웅성거림이었으며 이윽고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뒷줄에서부터 시작된 야유가 물결처럼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박무택의 측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우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추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비자금 계좌번호, 정적 제거 명단, 하나씩 하나씩. 그것은 수녀님이 재단 아래 숨겨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20회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벼려온 칼이었습니다. 됐어. 박무택이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호란이 다시 굳었습니다. 박무택이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눈빛은 이미 짐승 같았습니다. 계집애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연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런 미친년이 지 애비 닮아서.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연우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지 애비. 그 두 글자가 귀 안쪽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백미러 속 아버지의 눈. 연우야, 나가 어서.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무택의 손이 재킷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권총이었습니다. 홀 안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 총구를 향했습니다. 연우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총구가 이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날 밤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과 달랐습니다. 그날은 장난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박무택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탕! 총성이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것이 옆에서 쏟아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강준이었습니다. 연우 앞으로 뛰어든 강준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흰 셔츠 왼쪽 어깨가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무섭도록 빠르게. 강준 씨.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강준의 어깨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뜨겁고 끈적한 것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두 눈이 화끈거렸습니다. 20해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은 것들이 한꺼번에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귓속 어딘가에서 낮고 선명하게 떠오른 한마디. 절대 울면 안 돼. 연우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총을 쏘고 당황한 박무택이 한 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홀 안이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명, 발소리, 카메라 소리,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그 틈이었습니다. 연우가 일어섰습니다. 박무택이 미처 반응하기 전에 연우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손목을 꺾고 무게중심을 무너뜨리고 팔을 비틀었습니다. 새아 수녀가 새벽 마당에서 수도 없이 반복하게 했던 동작들이었습니다.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박무택의 몸이 꺾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홀 안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연우는 그의 등 위에 무릎을 대고 손목을 고정한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쪽을 향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에 대한 복수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낮고 단단하고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심판입니다. 홀 안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셋, 이내 홀 전체를 흔드는 소리가 됐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무택의 팔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끌려가면서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미래야. 아무도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연우는 강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들것 위에 눕혀지는 강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연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렸습니다. 들것이 올라갔고 연우가 뒤를 따라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는 구급차 안.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졌습니다. 강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눈물 나오면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참지 말고 울어. 연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참으면 병된다. 강준이 웃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에서 그러나 분명하게 그 웃음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20회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폭우 속 기찻길, 차가운 창고 바닥, 새벽마다 감기던 붕대, 이름 없는 봉분 앞에 묻은 머리카락, 지하 시멘트 바닥의 냄새, 타오르던 종이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가슴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연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20회 만에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하늘은 높고 투명했고 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나뭇잎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햇살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연우는 운전대를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수석에는 강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뒷자리에는 세아 수녀가 창문 너머 흘러가는 들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것들 사이의 침묵은 원래 이런 것이었죠. 강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어깨를 관통한 총알은 뼈를 비껴갔고 석 달의 재활 끝에 강준은 병원 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퇴원하던 날 연우가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준이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발 앞으로 나아가 강준의 멀쩡한 쪽 어깨에 이마를 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박무택은 구속됐습니다. 그날 생중계된 영상은 전 국민이 보았고 홀 안에서 카메라들이 포착한 그 순간들은 모든 방송사 첫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으니까요. 재단 아래 숨겨져 있던 것들이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연우는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의원이 됐습니다.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때 강준이 물었습니다. 어때 기분이? 연우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 강준이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실감이 나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가는 곳이었습니다. 차가 오래된 기찻길 옆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우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흘러들었습니다.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성당 십자가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뜨끈하게 저려왔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세 사람이 내렸습니다. 바람이 가볍게 지나가며 연우의 머리카락을 살랑이게 했습니다. 국화향이 실려왔습니다. 가을 들판에 건조하고 포근한 냄새였습니다. 성당 뒤뜰로 걸어갔습니다. 은행나무 아래 2개의 봉분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름도 비석도 없었습니다. 봉분 앞에 들국화 한 다발이 놓여 있었죠. 세아 수녀였습니다. 의원님, 이제 편히 쉬시겠네요. 세아 수녀가 연우를 미소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연우는 봉분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래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고 조용한 것이요. 손을 봉분 위에 얹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등을 비추었습니다. 갓 구운 빵처럼 따스하게 어깨를 감싸 안는 온기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바람에 실릴 만큼 작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분명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꿨어요. 바람이 한 번 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노란 잎들이 봉분 위로, 연우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볼을 타고 내려온 눈물이 흙 위에 작은 점을 남겼습니다. 그때 양옆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른쪽에서 강준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왼쪽에서 세아 수녀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연우 참 잘 컸어요. 그 힘든 것들을 다 이겨냈답니다. 세아 수녀님이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세 사람이 나란히 봉분 앞에 앉아 가을 햇살 아래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차 소리였습니다. 덜컹덜컹 레일을 타고 달려오는 소리. 20해 전 그 소리는 모든 것을 끝낸 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거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소리였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경적이 울렸습니다. 높고 맑고 힘찬 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반갑다는 듯, 그렇게 울려 퍼지며 가을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바람이 남았습니다. 바람 속에 국화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아 수녀가 낮게 웃었습니다. 강준이 연우의 어깨 위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연우는 봉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울어도 됐습니다. 참지 않아도 됐습니다. 절대 울면 안 된다는 말은 오늘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 말이 연우를 살렸고 그 말이 연우를 버티게 했으며 그 말 덕분에 연우가 여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어준 이름, 수녀가 지어준 이름, 세상이 몰랐던 이름, 이제 세상이 알았습니다. 이연우. 연우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머리를 짧게 자르지 않았습니다. 최연소 여자의원 이연우. 은행나무 아래 가을 햇살 속에서 그 이름이 조용히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